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와 41%로 나타났으며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은 37%이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52%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스윙 보터인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 2030 세대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다른 연령대는 이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반면 청년 세대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당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586 세대인 4050은 민주당을 뽑는 성향이 크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030 세대는 정치색이 중도에 가까워 정당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투표를 합니다. 즉 청년 세대의 투표 방향이 대선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충청도 같은 거죠. 그런 청년 세대가 현재 우파를 지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를 단일화하고 이재명 대표와 경선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4명의 유력 후보가 대권 경쟁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 정책 비전이라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핵심 사항인 보수층 결집, 중도층 공략, 정책 비전을 4명의 대표 후보를 대입하며 분석해보겠습니다. 4명의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보수층 결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우파 진영은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가 이번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김문수 장관은 친윤 이미지 덕분에 보수층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정면으로 반대한 인물로 의리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성장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도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경제 중심 공약을 내세우며 보수층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지지율 1위인 것을 보면 우파 성향 국민들의 간지러운 점을 잘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의 약점은 TK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출신인 그는 TK 지역 내 조직력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부족하며 이는 경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구 경북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12%에 그쳤으며 이는 홍준표 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TK 지역 보수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보수층 결집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후보입니다.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대구 경제의 활성화와 인프라 개발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버스 무임 승차,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 등 생활 혁신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TK 지역 내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대구 시민의 평가를 보면 처음 56%였던 긍정 비율은 점점 높아져 현재 60%가 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적극 주장하며 친윤계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처럼 보수층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TK 지역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홍 시장은 60대 이상 유권자 중 42%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장관과 같이 보수층 결집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은 33, 34, 38, 39대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세계 도시경쟁력 6위로 높였으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공공복지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2030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서울시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중도 찬성파로 분류되어 당내 경선을 이기려면 보수 세력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TK 지역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수층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젊음과 혁신이라는 무기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보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도와 젊은 층에서 깨어있는 정치인으로 어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TK 지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10% 이하로 오세훈 시장보다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경선을 이기기 위한 핵심이라면 중도층 공략은 대선을 이길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약 40%가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층의 표를 최대한 가져와야 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들도 중도층 확보를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강경한 우파로 바뀐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여당의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때 홀로 사과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보수층에게는 지지를 받았지만 중도층에게는 지나치게 우파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극우로 불리는 정광훈 목사와 연대하며 중도층과 멀어졌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즉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변화한 보수라는 이미지를 줘야 하고 경제,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이슈에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시장은 북핵 대응, 한미동맹 강화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 실용성을 중시하는 중도층에게 큰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직설적인 화법은 젊은 층에게 홍카콜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다 화법은 역설적이게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요인도 됩니다. 중도층은 감정적 언어보다는 신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화법은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찬성파는 보수를 배신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식의 발언은 보수 지지층에게는 통쾌할 수 있지만 중도 유권자들은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확대와 도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중도층 공략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후보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합리적인 청년층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중도 확장성이라는 강점을 내포합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공공복지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청년주택 12만원 공급 계획은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동훈 전 대표는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전환에 어떻게든 올라타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진취적입니다. 구체적으로 AI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층과 중도 진보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토론 스킬과 합리적인 생각들은 중도층에 분명히 먹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을 이기려면 정책 비전이 뚜렷해야 합니다. 첫 번째,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의 리더십은 다소 관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층이나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 시장은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드 추가 배치 등 강경한 안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곳곳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침체 위기에 있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말해 부드러운 대통령보다 스트롱맨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스트롱맨으로서 뚝심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졌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진짜 원할까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은 실용적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으며 4번의 서울시장 경험에서 보여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능력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행정 업무를 잘 보는 것으로 유명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결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적 중심 접근법은 TK 지역이나 강성 보수층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번째, 한동훈 전 대표는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음과 혁신이라는 무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상징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과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경쟁 시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갈 것인가, 미국, 일본과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 하나는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편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낮은 정치 경력과 경험 부족은 대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주요 대권 주자들이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선과 대선에서 각자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안정감 있는 경제 리더십을 내세우지만 TK 지역 기반이 부족하며 홍준표 시장은 경제와 안보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졌다는 점과 직설적인 화법이 양날의 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용주의 이미지를 통해 중도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보수층의 지지는 비교적 낮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젊음과 혁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보수층의 낮은 지지율과 부족한 정치 경력이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기대를 걸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